자, 조금 전에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헷갈릴 수 있거든요. 공사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나중 한 5, 6월 달 되면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여기는 금융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 주택연금이라든지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이라든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뭐 거기에 대한 정서 발행해 주는 데가 여기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닙니다. 여기는 한국주택금융과 관계, 주택금융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곳이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네, 아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공사니까 공적 주체입니다. 공적 주체예요. 뭐 서울보증보험 이런 거와 달라요. 보증보험은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이고. 자, 343페이지에 주택저당증권 보이세요? 여기 별표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저당이 유동화하고 있잖아요. 저당의 유동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저당 유동화의 전제 조건, 여기서도 시험에 좀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하는 저당증권을 더 많이 내요. 여기를 더 많이 내요.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이 MBS가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주택저당증권이야. 그럼 MBS를 발행하면 이거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투자자들이 사거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 이 MBS는 뭐를 근거로 해서 발행합니까? 그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 보통 불러요. MBS의 근거가 되는 거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거든요. 이건 어디서 났대? 아까 울산은행에서 사가 왔잖아. 맞아요? 울산은행에서 이거 사가 왔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권을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권을 발행할 때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다 주는 방식도 있고, 야,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 네가 가지고 가라, 저당권도 네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요. 원리금 수취권만 네가 가지고 가, 저당권은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고, 발행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홍길동 있었죠? 홍길동 차입자, 그죠? 그리고 이게 울산은행 있었잖아. 울산은행. 근데 울산은행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전부 다 이거 다 팔아버렸잖아요. 이걸 다 팔아버렸잖아.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갖고 왔다니까. 그리고 한국주택금융 이거 가지고 정권을 발행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MBS의 종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MBS의 종류가. 이 MBS 종류는 MPTS, 이제 자꾸 이제 영어가 나온다. MPTS, MBB, MPTB, CMO.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잘 봐놔야 된다. 자,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은 뭐고 저당권은 뭐냐? 원리금 수취권은 홍길동이가 울산은행에 가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원리금 수취권이라 그래. 저당권은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을 때 말 그대로 담보로 한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원리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 그럽니다. 근데 MPTS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자가. 저당권도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홍길동이가 원금과 이자를 갚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그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홍길동이가 돈을 갚아버리잖아요. 돈을 다 갚아버려요. 그걸 뭐라 불러요? 조기상환. 조기상환. 그러면 조기상환을 해버리면 투자자는 수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은 조기상환 위험과 관계 있어요. 지금 처음 들을 때 정리를 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상환 위험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뭐도 부담해야 된다?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저당권 볼게요. 저당권은 홍길동이가 돈을 안 갚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행사하겠죠. 맞아? 그거를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위험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 봐야 됩니다. 자, NPT에서는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도 갖고 있지만 뭐도 부담해야 된다? 조기상환 위험도 부담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NPT에서는 투자자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갖고 있지만 뭐도 부담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 위험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NPT에서는 투자자가 모든 권리도 갖고 있지만 모든 위험도 다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NPT에서를 지분형 MBS라고 불러요. 지분형 MBS. 자, 그 다음 MBB 보겠습니다. MBB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발행기관. 발행기관은 누군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홍길동이가 원리금을 갚든 안 갚든 투자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계속 이자를 줘야 돼요. 자, NPT에서는요, 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야. 제가 NPTS를 발행했어. 이분 NPTS를 산 사람이야. 그럼 나는 홍길동이가 돈을 갚는 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겠어요? 그럼 홍길동이가 안 주면요, 줄 게 없지. 맞아? 그게 NPTS. 홍길동이가 빨리 갚아버렸어. 그럼 줄 게 없지. 근데 MBB는 얘가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계속 줘야 돼. 그래서 MBS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냥 현대자동차가 발행하는 일반 채권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름으로 발행한 하나의 채권이야. 홍길동 아무 관계없이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얘는 채권형이라고 불러요. 채권형 MBS야. 그럼 이 말은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할까요?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거예요. 홍길동이가 갚아도 계속 이자 줘야 돼. 홍길동이가 돈을 갚아도 계속 줘야 돼. 채무불이행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자, 그럼 질문해 볼게. 그러면 NPT에서는 홍길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까지 그 현금 흐름이 단절됩니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이 연결이 돼. 그래서 얘는 이체증권이라고도 불러. 홍길동의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말이야. 이체. 오케이? 자, 그럼 MBB는 홍길동으로도 발생한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별개의 현금 흐름입니까? 별개인 거예요. 그래서 NPT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줘요, 투자자한테 돈을. 왜? 홍길동이 한 달에 한 번씩 갚으니까. 근데 MBB는 그렇지 않아. 6개월마다 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각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MBB는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NPTB인데, NPTB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CMO는요,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가 가지고 있고요. 저당권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혼합형이라고 불러요. 혼합형 MBS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는지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기본이거든요. 자, 그럼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도움 될지 모르겠다. 자, MPTS죠. TS. 자, 뭐 좀 허접해 보일지라도, 자, T는 티엇이야. 맞아? TS니까, S는 복수라는 뜻이니까 다 투투야. 티엇. 둘 다 투자자 다 가지고 있어. 자, 비업이지. 발발. 티엇.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B. 티엇, 비업. 오케이? 이게 바뀌면 큰일 난다. 원래 이 바뀌면 큰일 나는 거 여기서 혼란이 와. 이 바뀌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MPTS는 뭐라고 부른다? 지분형. MBB는 채권형. 이 둘은요? 혼합형. 자, 그러면 이 MPTS는 모든 권리도 투자자가 부담하고 가지고 있고 모든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위험이 크죠? 그럼 수익률은 높을까 낮을까? MPTS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 왜? 위험이 크니까. 하지만 MBB는 투자자 위험이 있어 없어? MBB는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MBB는. 그러면 수익이 높을까 낮을까? 낮다. 아시겠죠? 얘는 말 그대로 중간입니다. 중간. 됐어요? 자, 그러면 MPTS는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 MBB는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해? 그렇죠. MPTB는? 아시겠죠? 자, 또 봅니다. 조기 상환을요, 콜이라 그래. 콜. 자, 홍길동이가 조기에 상환을 해버리잖아요. 이걸 콜했다 이렇게 불러요. 콜했다. 그럼 이 콜을 했을 때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뭐죠?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MPTS, MPTB, CMO잖아요. 한마디로 MBB 빼고 다야. 맞아요? 그러면 투자자가 지금 콜했을 때 투자자가 그 위험을 부담해야 되죠. 그럼 콜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이 방어가 돼요, 안 돼요?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콜 방어는 뭐만 될까요? 그렇죠. MBB만 콜 방어가 가능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조기 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콜 방어가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물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기 상환 위험은 MBB는 투자자가 부담하지 않지. MBB는 조기 상환 위험을 발행기관이 부담하잖아요. 그 말은 투자자가 방어가 된다고요. 콜 방어가 된다고요. 하지만 MBB를 뺀 나머지 세 개는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 말은 콜 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콜 방어가 안 된다는 뜻이고,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 안 한다는 얘기는 콜 방어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결국은 콜 방어는 뭐만 돼요? MBB만 콜 방어가 된다. 오케이? 알아두세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344. 자, 먼저 MPTS 나오네요. MPTS.
이체정권이라고 돼 있죠. 지분형 MBS예요. 지분형 동그라미. 지분정권 그러면 안 돼. 얘는 부채정권이야. 지분형 MBS지. MBS는 지분정권 그러면 MBTS는 지분정권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부채정권입니다. 부채정권. 지분형이에요. 자, 특징 볼게요. 자, 1번에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모두가 누구에게 있다? 투자자에게. 투자자에게.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자는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밑에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다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MBT에서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무슨 위험도 부담합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이걸 기억해. 책도 책이지만 이걸 다 기억해야 돼. 위험하고 같이. 위험하고 같이. 나머지는 지금 안 해. 자, 4번 보세요. 투자자의 수익이 높은 만큼 뭐도 크다? 위험이 큽니다. 위험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MBB 볼게요. MBB는 채권형 MBS죠. 채권형. 자, 특징 보세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모두 누가 갖고 있다? 발행자가.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발행자가 줄치고 만기전 변제 위험 줄치고. 만기전 변제 위험이 뭘까요? 이게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만기전에 변제하는 게 조기상환이잖아. 만기전 변제 위험,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 등을 부담한다. 즉 발행기간이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부담하죠. 그럼 투자자는 위험을 부담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투자자가 콜 방어 인정이 된단 말이야. 콜 방어 인정. 콜 방어 인정.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투자자의 수익이 낮고 위험도 낮다. 6개월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MPT에서는 투자자 위험이 크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 근데 MBB는 투자자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여기서 수명이라는 말은 아까 그랬죠. 투자자가 MPT에서는 투자자 돈 갚아버리잖아. 끝이야. 수명이 다 했어. 얘는 그래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수명이 길어. 그게 개념입니다. 자, 넘길게요. MPTB 밑에 있었나? MPTB 밑에 있네. 345에 MPTB. 혼합형 동그라미 하시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MPTB.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투자자. 자, 넘기세요. 자, CMO 보겠습니다. CMO. 자, CMO도 혼합형이죠. 자, 근데 CMO는 다계층 정권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다계층 정권. CMO는 특징이 좀 있어요. 얘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특징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 별표해 볼게요. 자, CMO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저당 채권과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배분한 후 이 그룹을 트렌치를 한다. 트렌치 줄치고요. 트렌치별로 만기가 다름으로 줄치고요. 서로 상이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상이한 줄치고요. 원금의 지급 순서도 달라진다. 줄치세요. 줄쳤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요. 동그라미 4번 옆에다 이렇게 딱 적어. 다양한, 다른 이렇게 딱 적어두세요. 다양한, 다른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CMO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CMO는 뭐냐면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막 사잖아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막 샀지? 모았단 말이야. 모아가지고 이거를 만기라든지 이자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상품군을 만들어.
상품군을 만들어. 그걸 트렌치라 그래. 다양한 상품 메뉴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게 CMO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돼.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CMO는 시험 지문이 나왔을 때 다양한 다른 이런 말이 나오면 CMO라고 생각하세요. 자, 왼쪽에요. 기출 한번 볼게요. CMO는 나왔죠?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다른 데 있죠? O예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과 만기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X예요. 밑에 또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CMO가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저당풀 이런 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뭐라고 돼 있어? 다른, O, 다양한, O. 이 말 나오면 O지. 저당풀이 뭐야? 이게 무슨 얘기? 이러면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려고 하지 마, 그렇게. 3번 봐봐. CMO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 다수의 청으로 구성된 정권이다. O, X다. 그냥 O야. 다른 나오면 O야. 아시겠죠? 근데 막 MPT에서 그래놓고 다른 그러면 안 돼. CMO 나오면 다른이야? 상환 우선순위가 뭘까? 고민하지 마라. 몰라도 된다. 다른이다. 아시겠죠? 혹시나 트렌치라는 말이 나와도 CMO야. 그렇게 풀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맨 끝에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줄 치세요. 자, 아까 CMO는 원칙적으로 콜 방어 안 됩니다. 자, CMO는요. 제가 약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트렌치라는 게 있었죠. 트렌치는 만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 1번부터 4번까지 트렌치가 있다. 1번 트렌치, 2번 트렌치, 3번 트렌치 있으면 우리 개 타는 거와 비슷해. 자, 1번이 원금과 이자를 받아갈 때까지 2번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1번이 받아가고 나면 2번이 받아가요. 2번이 받고 나면 3번, 3번이 받고 나면 4번 이렇게 받아가요. 맨 마지막에 받는 애를 Z 트렌치라 그래. 우리 알파벳 Z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그럼 Z 트렌치는 내가 실컷 기다렸는데 조기 상환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조기 상환 위험에 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은 예외를 해줘요. 그래서 Z 트렌치 같은 경우는 콜 방어가 가능해. 그 마지막 Z 트렌치라고 돼 있죠. 얘들은 부분적으로 콜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들이야. 오랫동안 기다린 애들이야. Z 트렌치는 오랫동안 기다린 애들이야. 얘들은 콜 방어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CMO 나오잖아. CMO. 자, CMO가 나왔는데 콜 방어가 가능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원칙적으로 안 돼. 근데 만약에 부분적 콜 방어라든지 장기적 콜 방어라든지 이런 단서가 붙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봐야 돼요. CMO는 원칙적으로 콜 방어 안 돼요. CMO는 원칙적으로 콜 방어 안 돼요.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든지 부분적이라든지 이런 말이 오면서 콜 방어 나오면 그거는 괜찮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다. MBS. 일단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된 상태에서 3월달 되면 제가 다른 것도 얘기해 줘야 돼. 오늘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 일단 이것도 빨리 기억해야 돼. 누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느냐,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느냐, 콜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CMO는 다양한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예요. 348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그러고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그래요. 자, 만약에 우리 울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울산에 국제공항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대규모 공사네요.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 기간도 장기겠다, 그죠? 대규모 장기 공사죠. 대규모 장기 공사예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하니까 위험이 너무 큰 거야. 이 공사가 잘못돼 버리면 현대차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회사가 휘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대차는 직접 하지 않고 출자를 해서 자기 자회사를 만들어요. 이걸 프로젝트 회사라고 그럽니다.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법인. 프로젝트 법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현대차를 우리가 사업주라 부르고요. 얘는 모기업이라 불러요. 이건 자회사가 되겠죠. 그럼 이 프로젝트 법인은 무슨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법인이죠? 국제공항이라는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그래서 만든 회사예요. 이처럼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회사를 특수목적법인이라 불러요. 특수목적법인. 보통 이걸 SPC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럼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해산이에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해산이야.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법인이라 그래. 자, 만약에 또 회사 내에서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 조직이라 그래요. 야, 영업부에서 2명 데리고 와. 자재팀 2명, 회계팀 2명, 기획실에서 2명 차출을 해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이걸 태스크포스라고도 그러고 이게 프로젝트 조직이거든요. 그럼 얘들은 어떤 특수한 일을 때문에 만난 애들이야.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잖아. 해산. 이런 걸 프로젝트 조직이라 그러고 그러한 회사를 프로젝트 법인이라 그러고 특수목적 법인이라 부릅니다. 이 특수목적 법인들은 주로 명목상 회사가 많아요. 특수목적 법인은 주로 명목상 회사가 많아요.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주로 명목상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감면이 있어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기억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딱 나오잖아? 그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울산국제공항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프로젝트 법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자금의 대출도 받고요.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전부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법인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주와 프로젝트 법인 있죠? 이 둘은 법적으로 신용상으로 독립된 관계예요. 절연이라고요. 독립이에요, 독립. 그럼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치자. 그러면 현대차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현대차가 망할 일은 없지, 현대차가.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도산했다. 그럼 프로젝트는 중단된다,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일단 프로젝트 금융이 다른 기업 금융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현대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주로 어떻게 대출을 받냐면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공장이든지 땅이든지 이렇게 보통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금융은 자, 현대차가 사업주잖아요. 그럼 은행들은 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데 은행들은 실제로 이 현대차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현대차가 하는 거 알아요. 알아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 은행은 현대차한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 안 해요. 요구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뭘 보고 돈을 주느냐? 이 프로젝트에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것도 줄칠게요. 자, 348. 자, 그 의 보세요. 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발 사업 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줄치세요. 사업주의 줄치고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여기까지 딱 줄을 딱 쳐야 돼. 자, 그러면 이 경우 대출을 왜 받아요? 물건을 구입하려고 받아요? 어떤 시설을 건설해 주려고 받는 거예요? 건설해 주려고 받는 거죠? 수요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입니까? 공급자 금융입니다. 그래서 보면 공급자 금융이다 돼 있죠? 줄치고 별표. 공급자 금융이야. 수요자 금융이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제목에다 바로 적는 것도 괜찮겠다. 그 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그 위에, 거기다 밑에다 바로 적으세요. 공급자 금융. 공급자 금융. 또 적습니다. 부채 금융.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 돈 빌리는 거라고. 부채 금융. 지분 금융 그러면 안 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금융입니다. 돈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그러면 시험에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별개다. 별개다. 자금을 조달할 때는 사업주의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어요. 그건 일단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의 입장과 은행의 입장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먼저 사업주 입장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담보를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죠. 누가 안 한다고요? 사업주가. 두 번째. 자,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그럼 은행들은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비소구라 그래요. 누구에게 못한다고요? 사업주에게. 사업주에게 못해요. 자, 세 번째. 프로젝트 회사가 지금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주의 장부에는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린 내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야. 그걸 부해금융이라 그래요. 장부에 나오지 않는다. 부해금융. 누구의 장부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주에. 그럼 이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결국 현대차가 돈을 빌린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돈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이름이 지금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빌렸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장부에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차가 만약에 다른 데 가지고 돈을 빌릴 때 장부에 그게 나와 있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장부에 없어.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돈을 더 빌릴 때 아무런 영향을 안 받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누구의 채무 수용 높아진다고? 여기를 줘야 돼, 여기. 대출자 그러면 안 돼. 대출자 그러면 안 돼. 시험에 대출자로 잘 내. 대출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융기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업주.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입장 한번 볼게요. 자, 금융기관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밤잠을 못 이루는 입장이지. 엄청난 돈을 줬는데 아무런 담보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없어. 맞아요? 제가 잘 되기만 바라야 돼.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주긴 줬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얘들이 돈 받고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여기서 일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 이름으로 된 통장에 직접 안 넣어주면 돼요. 시행사나 시공사 통장에 돈을 직접 안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통장을 통해서 독립적인 그런 통장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만들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에스크로 계정이라 그래요. 이 에스크로 계정은 자금 결제 위탁 계정이에요.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합니다. 그럼 이때 에스크로 계정에서 자금이 집행될 때 자금 집행 순서가 공사비가 우선돼야 될까요? 시행사의 이익이 우선돼야 될까요? 공사비가 선집행돼야 된다. 시행사 이익보다.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잘 내거든. 공사비보다 시행사 이익이 선집행된다. 이렇게 잘 내요. X죠?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프로젝트 금융에서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의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넷째 줄입니다. 아까 우리 348페이지 양가로 1번의 의의 넷째 줄. 사업성 또는 사전계약에 따라 줄 칠게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여 줄 쳐야 돼. 사업 자체 자산. 그게 주의하세요. 자, 이걸 왜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사업주의 자산 그러면 안 돼. 사업주의 자산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 자체 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 있잖아. 이거는 담보 제공이 돼. 누구 자산이 안 된다는 거야? 사업주의 자산은 담보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보세요, 여기. 비속어라 그랬죠. 누구한테 돈 갚아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법인한테는 돈 갚아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지. 얘한테도 돈 갚아라 말 못하고 얘한테도 말 못하고 그럼 뭐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까 부의금융은 장부에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럼 프로젝트 법인의 장부에 나타나 있을까? 나타나야지. 얘는 나타나야지. 얘는 당사자야. 누구한테 못한다는 거야. 그래 사업주 입장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그러면 괜찮아요?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사업 자체 자산 담보 그렇다고 해서 X 그러면 안 돼?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그거 주의하고. 자, 그 다음 사업주 그러면 안 돼요. 사업 자체 자산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특징 보세요. 차입의 주체는 누굽니까? 차입의 주체는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야. 차입의 주체를 사업주라고 그러면 안 돼. 차입의 주체가 사업주면 사업주한테 돈 갚아라 할 수 있지. 차입의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고 누구다? 프로젝트 회사야. 프로젝트 회사로 빌린다니까. 프로젝트 회사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 보고 돈 갚아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회사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법적으로 신용이 절연된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밑에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줄 치세요. 에스크로 계정입니다. 또 그 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줄 치세요.
이 왜냐? 명목상 회사거든. 아까 제가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생각을 해보세요. 특수목적 법인들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되면 해산할 회사야. 그런데 거기다 직원을 뽑고 이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명목상 회사라는 거는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예요. 근데 프로젝트 회사는 특수목적 법인들은 이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할 회사인데 직원 뽑아가지고 나중에 퇴직금 줘야 되고 요즘 직원 뽑으면 얼마나 뒤처리할 게 많아. 자를 수도 없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대보험도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지. 뽑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목상 회사가 많아. 그래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보세요.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지만 제한 소구 금융도 가능하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비소구라는 거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사업주에게 돈값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한 소구 금융은 뭐냐면 하도 이 프로젝트 금융에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이제 은행들이 제한적으로 일정 부분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사업주에게. 좀 보정 좀 써주세요.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거는 제한적 소구야. 어찌됐든 소구 금융 그러면 안 돼. 소구 금융 그러면 안 돼.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는 괜찮지만 소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니은 한번 보세요. 이 니은도 실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온 지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채권 회수가 곤란하여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사실은 왜 채권 회수가 곤란할까? 사업주한테 달라 소리를 못 하거든. 사업주에게 달라 소리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채권 회수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당연히 부실해진단 말이에요. 이 뒤에 빵빵한 회사가 있는데도 쟤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 해.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부해금융입니다. 부해금융. 장부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의 장부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업주는 자신의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에 채무수용 능력이 정대된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채무수용 능력이 정대된다고? 사업주.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다. 대출기관, 금융기관 이렇게 잘 낸다. 그럼 X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참고사항이야. 자, 5번에 위험 배분 줄 치세요. 위험 배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물적 담보가 없잖아. 그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렇죠? 그럼 은행이 그렇다고 은행이 바보입니까? 뭐 안전장치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참여자들 다양하게 참여시켜요. 야, 보정보험을 좀 요구한다든지, 시공사들끼리 맞보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위험을 배분해놔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네요. 사업주, 시공사, 대출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보증. 아까 제가 보증도 요구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제한적 소구. 그리고 보험을 제공해라. 그러면 보정보험이나 정세라도 넣어라. 다양한 사업 주체를 참여시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위험 배분.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근데 설명하는 건 좋은데 할 때마다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어요. 왜냐? 일주일 뒤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제가 이유를 설명하지만 한 번만 해. 내가 또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할게.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해요. 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창구 직원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야. 이게 정보의 비대칭이야. 알고 있는 게 달라.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몰라. 그럼 은행 직원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자꾸 떼가오라고 그래. 뭐 근로소득 원천 징수 명세서를 떼오라든지 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를 떼오라든지 뭘 자꾸 떼오라고 그래 나보고.
왜? 정부의 비대칭을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비대칭은 있단 말이에요. 왜? 나에 대해 확실히 모르니까. 맞아?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예요? 자, 신용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담보로 돈을 주는 거예요? 사업성을 보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빌리러 온 사람의 신용도 필요 없고 물적 자산이 얼마 있는지도 필요 없어. 단지 사업성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나보고 뭐 가져오라고 그럴까? 사업 계획서 들고 오라고 그러겠지.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사업 계획서. 그럼 난 사업 계획서 들고 가. 그럼 그 사람도 사업 계획서 보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고 나도 사업 계획서대로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비대칭이 없지. 이것만 딱 보고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대출자 간에는 정보가 대칭적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높은 금융비용. 이건 이해되세요? 은행 저만큼 위험한데 이자 많이 받아야 안 되겠어요? 높은 금융비용. 자, 그리고 거기 사업지원줄 하나 쳐보 사업지원. 사업의 지원 보이세요? 자, 앞으로 이 프로젝트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작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이해관계자가 많으면요, 사업지원이에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사업지원이에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자, 환지. 이해관계자가 작을까 많을까? 전체 지주들이 동의 다 받아야 돼. 이해관계자 많죠? 사업이 빠를까요? 지연될까요? 지연이야.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사업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자도 많아. 그리고 담보가 없이 돈이 나가다 보니까 절차가 간단할까 복잡할까? 복잡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으로 돈을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아무런 담보도 없는데 그 사업성만 검토해가지고 막대한 돈이 나가는데 쉽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 그래서 그 보니까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 업무 절차가 복잡하고 높은 금리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 자체들도 굉장히 복잡해. 단서, 조건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됐습니까?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부동산 투자해서 할게요.